콘스탄티노플의 피아니스트 14화 라트리아의 어린 공주 체르니, 한웅, 소나타. 그때 그 시절 피아노 학원 간판에 쓰여있던 글귀들이다. 그렇게 피아노는 점점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녹이 쓴 대문 계단에 앉아 턱을 개고 앉아 늘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미수가 안타까웠는지 피아노 선생이 5살에 미수를 데리고 들어가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불쌍해서 엄마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로 시작했던 일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다. 흙수저, 그래 흙수저였다. 평범한 가정, 피아노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고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부모에게 그런 특출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딸이 있다는 것은 신의 선물인지 아니면 장난인지. 학원비를 내고 다니는 애들보다 학습률이 몇 배나 빨랐다. 1년을 배워야 할 것을 3개월도 채 안 가서 끝내버렸으니 선생님은 놀라워하며 미수의 재능을 민감하게 알아챘다. 그때부터 시간은 때우기가 아닌 제자를 길러보고 싶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변해버렸다. 그녀의 눈이 오랜만에 반짝거렸다. 이 아이는 피아노를 꼭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미수를 생각해 주는 건 충분히 알지만 우리 형편에 학원비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키우고 싶어서 그럽니다. 미수는 특출난 아이입니다. 보기 드문 재능을 가졌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 안 됩니다. 미수 학원비 낼 정도는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 특출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취미로 배운다지만 미수가 커서 대학을 가고 그럴 때는 교육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괜히 상처만 될 걸 미리 포기하려고. 장학금 제도도 있고 재능이 특출나면 콩쿨 나가서 상금 받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끈질긴 피아노 선생님의 설득이 엄마의 마음을 돌렸다. 물론 자신의 딸이 자신처럼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한몫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너는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한 아쉬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짙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너는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말고 멋진 사람으로. 엄마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꿈을 꾸는 것이 사치이던 시절,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도 사치이던 시절이 아니던가? 그런 딸이 15살이 되어 홀로 유학을 떠난다고 한다. 어린 두 남동생들 때문에 형평상 함께 가주지 못하는 것이 엄마는 못내 속상했나 보다. 어린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엄마의 무력감은 신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떠난 후 엄마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릴 거야. 꾹 눌러 참았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것을. 딸의 앞날에 대한 축복을 강구하는 것으로 엄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다면 참을 수 있었다. 어미의 마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철이 없는 미수는 빨리 프랑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비행기 타기 전 빠진 게 없나 점검하고 싶은 조바심에 몸이 달았다. 그만 가자. 엄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이 엄마의 광대뼈 위로 길을 만들었다. 철없는 딸의 재촉에 엄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막 문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엄마는 나가려다 말고 백발의 할머니에게 팔걸음을 돌렸다. 엄마, 안 가?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의아해하는 미수의 손을 붙잡고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진지한 눈빛으로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을 했다.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야.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지. 모두들 신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하셔. 저분에게 축복 기도를 받자. 그래야 엄마 마음이 놓이겠어. 어리둥절해하는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미수를 뚫어져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미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수의 앞날을 애감하는 애언기도였다. 다 잊었다. 정말 다 잊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생각이 나는 건지.
기도의 내용이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중세에서 기억이 나다니. 특별한 은총을 받으니여 너의 특별한 재능은, 너의 운명은 시간여행자. 그녀는 15년 만에 기도 내용을 입 밖으로 그날의 노인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하마터면 킥킥거리고 웃을 뻔한 또 하나의 기도 내용이 떠올랐다. 배우자, 남편을 잘 만날 것이다. 그 남자가 너를 위대한 길로 이끌 것이다. 지금, 하필 이 순간, 아몬항태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묵혀두었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그날의 기억이 재생이 되고 있었다. 배우자를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을 두고 한 예언이야? 뭔가 미심쩍었다. 시간 여행자가 운명이라는 것은 정확히 맞지 않았는가?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유력 가문의 영예들은 거의 빠짐없이 모여 있었다. 아이린 대공녀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빌레토스산 최고급 티를 맛보게 해주시고, 맞아요. 저도 저희 집안과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아는 무역상을 통해 구입하려 했어도 구할 수가 없었던 황금티를 확실히 대공과는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빌레토스산 차는 귀족들 세계에서는 특히 배가 나온 중년 기부인들의 뱃살을 빼준다는 효과가 소문이 나서 저마다 쟁여두고 싶어 했지만 몇 년째 빌레토스의 이상기후로 작황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수요는 더 늘어나고 공급은 반도되지 않으니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것이다.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평상시 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합세해 수요는 폭발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황금티의 유통권은 오스틴 제국이 가지고 있었다. 고산지대 빌레토스 북부 지역에서 1년에 3, 4월에만 채취할 수 있는 어린 잎을 덮는 과정 없이 발효만 시킨 발효차였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너무도 한정적인 황금티.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가문에 숨겨진 자산으로 만들듯 황금티 역시 오래 묵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귀족들의 재산을 불리는 투자, 자산가치의 또 다른 대상이 되고 있었다. 처음 우릴 때는 진한 갈색이지만 2번, 3번 우려 마실수록 그 본연의 차맛, 떫은 맛은 없어지고 엷은 황금색을 띠는 데다 맛은 고급스러운 부드러움과 함께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었다. 3번째 우렸을 때 은은하게 나타나는 황금색. 그래서 황제의 차라는 별명과 함께 황금티라고 불렸다. 부드럽고 향긋한 맛과 향에다 머리가 맑아지며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이린 대공녀를 중심으로 모여있던 영예들은 아껴 마시듯 티를 찔끔찔끔 마셨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린은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미소를 잔잔히 띄웠다. 궁에서 티를 마시며 담수할 수 있는 응접시를 내어주는 건 귀족 가문 중 대공가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된 특별한 혜택이었다. 아몬 황태자님께서 이런 장소를 기꺼이 내어주는 분은 아이린 대공녀밖에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황태자님과 대공녀님은 황궁 부설학교를 같이 다니셔서 동문이기도 하니 두 분이 남달리 친하시지 않나요? 남장영이는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며 웃었다. 아이린 대공녀님과 이런 티타임을 갖는 것이 더 영광입니다. 그분을 뵈러 온 것보다. 백장영의 뒷말에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모두가 침묵이었다. 그분, 여기서 그분은 분명 황태자비가 될 사람일 것이다. 모두는 대공녀 앞에서 말을 아꼈다. 그녀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을 눈치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치 없는 백장영애가 대화 중에 꺼내고 만 것이다. 궁 안에 있는 많은 응접실 가운데 가장 잘 가꿔진 정원이 내려다보이고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한 응접실을 대공녀에게 내줄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면 황실에서 대공과 결혼관계로 확실하게 그 위치를 공고히 만들 줄 알았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황제의 선택은 방심하고 있던 순간 뒤통수를 사정없이 가격하는 배신의 반전이었다. 엉뚱하게도 황제는 멀리 있는 작은 나라 라트리아의 어린 공주를 택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걸출한 가문 대공가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귀족 가문의 대표격인 대공가를 쳐버리다니 그것은
황제의 배신이었다. 황실에 버금가는 대군가와 당연히 청략결혼으로 황제의 권력을 더욱 단단히 받쳐주어 대군가에서 받쳐주는 그 힘을 더해 기울어져가는 콘스탄틴을 일으킬 줄 알았지만 황제의 선택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앞으로의 권력의 기울기가 어디로 쏠릴지, 황태자비는 어떤 사람인지 경계하며 콘스탄티노플의 유력 귀족 가문들은 견제에 들어갔다. 차기 황태자비로 아이린 대공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 모두가 인정한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은 예요였다. 지금의 황제였다. 대군가로부터 나라가 위기 때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지금의 황실이 아니던가. 황제는 어쩐 이유에서인지 대군가와 사돈관계를 껄끄러워했다. 결혼관계를 맺은 나라가 대륙의 20여 나라 중에서도 콘스탄틴과 지리적으로 가장 멀고 소국 중 하나인 라트리아의 뷰레트 왕실의 어리고 힘없는 왕녀라니,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을 어리 빠지게 한 두고두고 입에서 오르내리는 화제거리였다. 7개의 나라와 연맹체 형식으로 맺어져 있다지만 라트리아는 콘스탄틴의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다. 황태자비가 정해졌을 때의 실망감이란, 그날 온 콘스탄티노플은 침묵이었고 웃음을 잃었다. 대군가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일구 욕심 많은 귀족만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 힘이 없는 황태자비는 자신들이 조종하기 쉬운 무력한 황후가 될 게 뻔하다.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경쟁 상대 황후가 사라져버리는 꼴이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말이다. 반면 대군가의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참자, 지금은 참자. 언젠가는 뒤엎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속을 감추고 얼굴에 가면을 쓰며 속내를 철저히 숨겼다. 그것은 아버지 대공의 명령이기도 했다. 아이린은 자신도 모르게 오늘을 위해 특별 주문한 신상 드레스를 소리나게 움켜쥐었다.